안녕하세요. 전주기전대학 운동자학과 이종민 교수입니다. 해성여고 학생들의 전공심화 프로그램 4차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앞서 영양학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왜 영양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원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자는 이제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끊임없이 호흡하고 생활하므로 산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96%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0%, 그리고 또 물, 소량의 비타민이 70%, 미네랄이 1%, 또 대량 미네랄도 있습니다. 이제 미량 미네랄만 좀 여기서 나왔는데 1%로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전체 구성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체는 수소 원자 자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갖고 탄소나 산소, 질소 원자들도 필요하고 특히 다양한 원자와의 결합이 강한 탄소 원자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 외에 원자로는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인, 칼슘, 그리고 철분, 아이언, 마그네슘, 뭐 칼륨, 또 구리 또 있죠. 그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원자들은 수소, 탄소, 산소와 함께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에너지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네랄은 어, 탄소, 탄소를 함유하지 않아 무기질 또는 무기물이라고 불리며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다 섭취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트라이글라이사라이드, 그러니까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세포에 저장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바로 이 트라이글라이사라이드가 그것을 산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방대사 과정은 매우 복잡한데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면 10kg의 지방이 약 29kg의 산소와 만나 반응을 해요. 대략 29kg. 그리고 또 28kg의 이산화탄소와 11kg의 물을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84%는 이산화탄소가 되어 날숨으로, 호기로 나가고 16% 정도는, 약 15, 16% 정도는 물이 돼서, H2O, 물이 돼서 소변이나 땀 등으로 배출이 됩니다. 특히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보다 땀으로 배출하는 게 건강에 더 이로운 거는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탄소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음식으로 탄소를 얻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배출도 하고 또 결국에는 살을 뺀다는 것은 몸속에 탄소를 제거한다는 거라 어,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토양 오염으로 미네랄이 감소하였으나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식품을 먹어 미네랄은 충족되었으나 비만이라는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사실 비만이라는 또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죠. 음식으로 미네랄을 섭취를 하려면 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또 식사 시 에너지 섭취량은 줄고 영양소, 특히 미네랄 섭취를 올리며 부족한 경우 보충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보충제를 시중에서나 마트 또 약국에 많이 배치되어 있죠. 그런 거는 뭐 자기가 선호하는 거 선택해서 좀 무조건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뭐 효과도 얻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어, 보충되고 있다라는 플래시보 효과를 또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학의 필요성, 왜 영양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목적이 근육량 증가인지, 체중 감량이 목적인지, 개개마다 다르고 그에 적합한 영양 섭취 비율과 타이밍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식품을 섭취하며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 예를 들면 영양을 공급을 충분히 하는 전문 선수 또는 체중 조절을 시도하는 일반인 또는 비만 치료를 목표로 하는 질환자 등 여러 형태의 특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어쨌든 자기가 먼저 그 체중 감량이나 체중 증가를 위해 아니면 근육 보충을 위해서 영양을 다르게 자기만의 습관대로 또는 어떤 정보를 얻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한계를 부딪힌다는 것은 변화를 주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테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여러 형태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체중 조절을 하려면 개인의 경험에 의해 일정량 탄수화물을 섭취해보고 체중 변화를 지켜보며 그 섭취량을 목적에 따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순수 영양학의 그 학문 중에 하나인, 조사법 중에 하나인 식사 섭취 조사법들이 있는데, 뭐 24시간 회상법이나 식사 섭취 빈도 조사나 식사 기록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그 항목대로 자기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이나 아니면 뭐 일주일 주기를 준다든가 하루 주기를 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회상해서 하는 것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렇게 그 설문지 메모하는 그 습관의 그 조사법을 해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용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메모 수동적으로 하는 그 메모지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편하게 자기가 접근하기 편한 그것으로 적어가면서 하면은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대화, 카카오톡 대화, 그 혼자 대화하는 거 있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그쪽에다가 저는 메모를 자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어 놓으면 자기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그 이후에 또 얼마만큼 먹었는지 체중을 달아본다든가 체성분 측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 변화를 관찰해서 그 변화의 변동률을 보고 내가 이 적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어,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든가를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섭취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면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좀 복잡한 말들로 슬라이드에 제시가 됐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잠시 뒤에 이 슬라이드를 보고 다시 하나 슬라이드가 올라올 겁니다. 그거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은 조금 더 그림을 보고 참고를 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필요량은 질병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즉 건강한 사람들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일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필요량은 결핍 방지를 위한 최소의 필요량이라고 보면 돼요. 제일 적은 양을 제시하는 거겠죠. 또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의 2배에 더하여 정하여 건강 인구의 97.5%의 영양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보다 조금 더 많이, 좀 더 권장하는 양을 제시를 하는 거죠.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까지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현 상태,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은 현 상태의 유지보다 그러니까 호전이나 아니면 나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 발전하게 그거를 위해서 보통 권장량 이상의 이제 이 권장하는 섭취량 이상의 섭취를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은 뭐냐면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필요량의 평균값, 표준 편차를 구하기 어려워 권장 섭취량을 선정했을 때 제시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이나 아니면 권장 섭취량, 지금 말했던 권장 섭취량 이 두 개의 자료가 국가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적극적인 영양 충족을 시키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의 자료가 없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한 섭취량은 뭐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양을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최대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요 네모칸을 보면 여기를 보면
2015년도 이제 한국 조금 지금 20년도까지 나오긴 했지만 자료가 좀 됐습니다. 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제정을 한대요. 그래서 좀 자료가 많다, 조사가 많이 됐다, 역학 조사가 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한다면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을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굳이 충분 섭취량이나 상한 섭취량이 필요 없을 테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을 제정하고 과잉 섭취로 유해한 영양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상한 섭취량을 제정을 한대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정리해서 볼 수 있게 제가 그림을 보면 이 평균 필요량, 최소량이죠, 최소량. 그리고 그 다음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제품을 뒤에 이렇게 뒤에를 보면 권장 섭취량이 있을 거예요. 잠시만 제가 한번 보면 저기 이제 영양제를 갖다 놨는데 연구실에 영양제를 갖다 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도 권장 섭취량이 나와 있습니다. 효능과 효과 여기 있네. 권장 섭취량이라고 사용상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권장 섭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어떤 영양제들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권장 섭취량을 하고 그거보다 보통 추천하는 거는 권장 섭취량보다 조금 더 높은 충분 섭취량을 하죠.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의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충분 섭취량 그리고 상한 여기 상한 섭취량이 여기에서 이상 넘어가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과다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보시죠. 그래서 요 안에 범주 안에서 들어와 있는 섭취량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몸을 만들어야 돼. 근육질의 남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요즘 여성들도 이제 체중 감량을 성공하고 몸매도 유지를 하고 남자도 몸매를 유지하는데 그 이상의 욕심을 내서 근육량 증가를 만들고 탄력 있는 몸을 여성은 탄력 있는 몸, 남자는 근육질의 몸을 더 목표를 향해서 더 발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어떤 걸 봐야 될까? 상하 섭취량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평균 필요량을 보는 게 나을까요? 이 상한 섭취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단백질량을 막 먹을 거라고. 보충제까지도 먹고 매번 고기를 사 먹고 닭가슴살 먹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를 초과를 할 거예요. 다. 그러면은 과다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과다 위험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죠. 뭐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결석이 많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보다 조금 이하의 충분 섭취량 끝에 있는 상한 섭취량이 뭐 130이다 라고 한다면 한 120 이하로 그 사이에끔 먹을 수 있게끔 내가 좀 위험한 수준으로 섭취하지 않는가를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반대로 내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섭취를 하고 싶다 어떤 기준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평균 필요량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어느 조사표를 보면 평균 필요량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하나 모니터에 컴퓨터에 하나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20년도 기준이에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단백질량이죠. 단백질을 보면 지금 여자 나이로 이제 지금 뭐 여고생들이라고 한다니까 15에서 18세에 있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그래서 한 45g. 평균 필요량이 45g이고 권장 필요량이 55g입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 가서 충분 섭취량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내가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 보통 여고생들이 제일 많이 근육량 증가보다는 보통 체중이 좀 있어서 체중 감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의 대표적인 요즘에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이 한 팩에 이렇게 들어있는 닭가슴살이 있겠죠. 그 닭가슴살을 보면 보통 130g으로 되어 있어요. 120g에서 140g 그 사이에 제품들이 있죠. 한 덩어리, 이만한 덩어리가. 그렇다면 권장 섭취량은 55래요. 55. 그러면 그거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겠죠. 반절에서 조금 더 안 되겠네. 그리고 평균 필요량은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체중 감량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반에서 조금 더 적게 먹는 게 평균 필요량이니까 그거에 준해서 먹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그 다이어트 식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단백 음식을 하죠. 고단백. 그러면서 그걸 더 먹게 되지.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고 탄수화물 우리가 밥을 줄이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내가 굳이 어, 뭔가를 먹어야 돼. 충족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쌓이게 돼. 그래서 내가 기억 속에 이 해마, 머리 깊숙한 곳에 장기 기억에 있는 행동을 조절하는 해마에서 자꾸 때려. 음식을 이거 먹으라고 계속 연상케 해. 그렇다면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 이제 조절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저라도 탄수화물보다는 그래, 단백질을 충분 섭취량을 먹는 게 내 식욕을 충족시키고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는 선택할래라고 한다면 저도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탄수화물의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도 봐야 되겠지만 극단적 다이어트까지라고 하진 않아요. 이 탄수화물을 좀 극소량으로 섭취하는 거를 그걸 선택을 한다면 평균 필요량에 맞춰서 탄수화물도 그렇고 이제 단백질도 그렇고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인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15세에서 18세는 100g이네요. 100g이니까 우리 햇반 같은 쌀을 보면 제일 적은 게 130g이거든요. 요만한 햇반 있죠. 그게 이제 햇반이 두께별로 뭐 230, 320g짜리도 있고, 많게는 400g짜리도 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아직 130g짜리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제 뚱뚱했다가 지금 이제 체중 감량이 되고, 이제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130, 끼니에 130g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 반찬들 여러 가지 먹지만 그래서 보면 100g이래요. 평균 필요량이 15에서 18세면 여고생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권장섭 필요하면 130g이고 그럼 한 끼. 그럼 130g에서 150g의 햇반에 돼 있는 먹으면 하나도 배에 자극이 안 가는 그 양이잖아요. 그렇다면 체중 감량이라면 100g 정도 먹는다면 보통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주시는 거에 반 공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몇 끼니마다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체중 감량이 아니라 조금 더 먹고 싶다. 더 이제 체중 증가를 원한다. 근육량이 운동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130g에서 훨씬 충분 섭취량을 넘는 여기서 기준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거에 넘는 기준치를 먹어야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요 범주 안에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130g이 권장 섭취량이니까 탄수화물에 그거에 한 요 정도 기준이라면 한 230g, 50g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먹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하다 할 정도의 상한 섭취량이 넘는 정도의 그 기준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평균 필요량 이하의 섭취를 하지 않도록 꼭 그것을 기초준 요번 수업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을 그거를 찾아봐서 한 번씩은 들춰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또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네랄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미네랄은 뭐 비타민이나 뭐 아이언, 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꼭 살펴봐서 영양 보충제 이런 영양 보충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요거를 꼭 섭취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균 필요량인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어트와 지방 섭취입니다. 이 저장 형태가 지방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더 빠르게 저장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표는 다이어트와 지방 섭취의 목표는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어느 하나 과하게 양을 줄인다거나 뭐 늘린다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율로 보면 여기에서는 뭐 20% 다이어트는 하더라도 20% 정도는 지방으로 구성하고 지방산은 30에서 50% 아니 50에서 70% 포화지방은 30에서 50%라고 나오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이어트와 지방 섭취에 관련된 체중 감량, 대부분 다 다이어트와 지방 섭취는 체중 감량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체지방 감량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지방 섭취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방에 대한 아주 커팅,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는 평소 섭취는 너무 이 뭐 몇 프로 해야 된다, 몇 그램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복잡해갖고 나중에 지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먼저 접근하는 거는 평소 섭취량의 반만 섭취할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는 찝찝해요. 더 먹어야 되는데 내가 행동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이게 불안해져요. 원래는 더 먹고 배에 자극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극이 오지 않을 평소에 섭취량의 반만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접근하자. 다음은 감량 정체인 무조건 반드시 확실히 옵니다. 그러면은 감량 정체기에 그러니까 감량이 어느 정도 처음에 잘 돼요. 다이어트 하다가 보면 지방 감량을 하다 보면 그 정체기에는 분명히 운동량을 늘려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변화 생기지 않습니다. 정체기에 되다가 거기서 다시 증가량이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의 증가량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력 증가와 영양 섭취에 대해서 목적별 영양 섭취 전략을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근력 증가를 위해서는 인원질 대사나 이제 무산소성 대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에너지 시스템은 길게 가지 않고 약 2분에서 3분. 인원질 대사는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30초 안에서 다 끝나고 15초에 30초 안에 다 끝나고 그 정도 운동의 고강도 운동이죠. 그 무선설성 대사의 해당 과정은 보통 2분 안에 다 이 에너지 대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또 무산소 대사의 운동을 하고 또 쉬었다가 하는 형태의 운동이 바로 근력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쉽게 말하면 헬스 운동이죠. 그런 운동은 즉각적으로 탄수화물에 특히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글리코겐, 간이나 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저장 형태는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는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이 빠르게 소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한 후에는 이 탄수화물의 섭취가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운동을 하고 근육이 손상돼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선은 탄수화물 섭취가 일어난 후에 그 다음 내 열량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그 다음에 보강으로 단백질을 조금씩 더 섭취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뭐 일상적인 근력 향상이나 그리고 훈련 빈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긴 사람 이런 사람 운동량이 많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단백질의 이제 추가 섭취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탄수화물의 섭취가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렇죠? 추가적인 5g에서 킬로당 이제 몸무게 킬로그램당 이제 5g 또는 7g의 이제 탄수화물의 섭취 증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측정을 해봤을 때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내 체중이 줄어든다라고 한 사람들은 또 지방량의 추가적인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다고 이 정보를 알고 나서 운동을 내가 했으니 또 고열량식과 그리고 또 움직량을 늘린다고 한다면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체중 증가가 나타나는지 감소가 나타나는지에 아주 단순한 체중을 여러 번 측정해서 매번 측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를 관찰하면서 이 음식을 이 영양소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추가적인 증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 증가에 따라서 체중의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지 않게 이 지방의 또 섭취도 늘려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이 슬라이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근육량 증가와 영양 섭취인데요. 이 전 슬라이드와 달리게 근력이 아니라 근육량, 근육의 크기를 증가하기 위한 영양 섭취입니다. 그래서 근육량 증가의 조건은 먹는 양보다, 아니 쓰는 양보다 먹는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은 먹는 양을 증가시켜야 되는 게 근육량의 증가의 조건이죠. 또 과잉 에너지 섭취가 체지방의 합성으로 나타나야지 않아야 돼요. 일단 어, 자기만의 합리를 하는 거죠. 운동량 이만큼 했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돼, 더 많이 먹어야 돼 하는 또 섭취를 하고 휴식으로 오랜 기간 또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많이 먹게 되고 배불러지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휴식으로 몸이 변하게 되면 체지방의 합속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백질은 킬로그램당 1.6g의 섭취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에너지 초과 필요량은 350에서 약 470칼로리로 킬로칼로리 정도로 또 증가시켜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됐다고 하고, 또 골격근 1kg 증가 시 섭취 에너지를 추가로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약 400kcal 안팎의 에너지 섭취를 증가시켜야 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고, 단백질은 골격근의 합성이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이제 양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단백질 추가적인 양을 섭취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나 또 이제 장년층 운동 시 단백질 필요량이 더 많이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초보자의 경우 효율적인 근력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적응된 사람보다는 단백질의 양이 조금 더 적응된 사람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감소가, 근육량의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백질을 더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 조절은 너무 과할 경우에 이제 체지방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과할 경우는 지방과 탄수화물의 조절이 그 차후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단백질 양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 증가가 필요하다면 단백질의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400kcal 안팎의 추가적인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너무 좀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세 끼니를 먹잖아요. 우리 세 끼니를 먹는데 이 세 끼니의 한 끼니마다 양을 늘리는 것보다 끼니를 하나 더 추가해서 늘리는 게 더 좋죠. 그렇죠? 4끼니를 먹는 게 더 좋겠죠. 소화 시간을 주고 평소의 양과 비슷하게 먹되 소화 시간을 주고, 다 끼니마다 소화 시간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한 끼니를 더 추가적으로 늘리되 단백질의 평상시에 먹는 한 끼니에 먹는 그 단백질 양보다 그 추가적인 한 끼니의 단백질 양과 섬유질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추가적인 끼니를 늘리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그래야 지방의 조절도 같이 하면서 근육량의 증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저체중과 영양 섭취에 대한 목적별 영양 섭취 전략입니다. 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근육량 증가에 관한 영양 섭취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체중을 갖고 있는
그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실제 에너지 섭취가 적은 경우와 그리고 기체 대사량이 비이상적으로 높은 사람 그리고 소화기 문제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이거 좀 소화기 문제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병원에서 우선 진단을 받아 봐야겠지만 그냥 그 정도 진단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여기서 또 동그라미를 쳤네요. 여기서 밥보다 일이 먼저인 사람도 있겠네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저체중으로 사실 저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 것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생활을 하면 이를테면 저체중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을 저체중에 있는 사람에 붙여서 따라다니게 하면 이 비만인 사람이 힘들어서 못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섭취나 적은 사람이나 기초대사량이 비이상적으로 높은 사람의 경우에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의 고른 섭취를 하되 여기서도 이 한 끼니의 양을 늘리는 거는 차후에 하는 거고 여기서도 끼니 1회의 끼니를 더 늘려서 5에서 6회까지 늘리는 거죠. 세 끼니를 갖다가 5회나 6회까지 늘려서 그 끼니의 양을 그 열량의 양을 높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끼니만 늘릴 수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한 끼니당 양을 늘리는 거를 그 이후에 차후 개선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통 저체중의 인 사람은 실제로는 이 끼니를 늘리면서 활동량을 근력 운동과 같은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좀 늘려서 배고픔을 자꾸 만들어내서 먹는 양을 늘려가는 게 훨씬 더 흡수에 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은 사례를 지켜봤고요. 다음은 체중 감량과 영양 섭취에 대해서 목적별 영양 섭취 전략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5차 시에 오프라인 때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들이 여기 이 안의 내용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런닝머신 뛰는 사람과 이렇게 먹는 여성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몸은 적응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아도 기초대사량을 감소시키고 감소시켜 적응하고 에너지를 감소시킬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이 여성분은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여 에너지 섭취를 줄여야겠어 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 화살표 방향, 이 점선을 방향을 보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고 설정감 얘기를 하고 간내 시상하부 얘기하고 위의 과부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요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차 시에 주로 얘기할 것이 요요 현상과 그리고 운동 관련해서 운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운동에 대한 레시피를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는 의도에서 요 토끼와 거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북이처럼 해야 된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들었고 또 설정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주 체중을 달아서 편하게 이제 유지 습관을 길러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간내 시상허브예요. 여기서 보면 공복감과 포만감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공복감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게 사실 비만한 사람들은 공복감과 포만감을 조절을 못하죠. 그게 자기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이제 여기서 밑에서 해보면 음식을 먹어 인슐린과 렙틴 호르몬이 상호작용으로 포만감 중추가 자극돼요. 이는 2, 30분 이 걸려 천천히 오래 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걸 못한다고요. 왜냐면 보통 정상인들은 인슐린이나 그리고 포만감을 조절하는 그 렙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비만한 사람은 인슐린부터 얘기를 하면 인슐린은 혈중에 있는 혈당을 적당 수준으로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이 비만인은 이 많은 양의 혈당이 존재하여 인슐린의 감수성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을 때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이용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또 비를 이제 피하려고 천마 밑을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동 시에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면 온몸이 다 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포기하고 그냥 걷게 되는 것이 인슐린의 감수성이 떨어진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어요. 인슐린도 적당한 수준의 혈당이 왔을 때는 이렇게 잡아먹는 식으로 해소를 시켜주지만 많은 양이 오면 얘네들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비만한 사람은. 또한 또 렙틴을 얘기를 하면 렙틴은 포만감을 뇌에 전달하는 호르몬인데요. 이것 또한 양치기 소년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음식은 늑대, 그리고 렙틴은 양치기 소년, 뇌는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을 비유할 수 있어요. 매번 적당량을 섭취 후에 그 렙틴이 뇌에 배불렀다는 보고를 해야 하는데 비만인은 급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니 매번 많은 양을 렙틴이 뇌에 보고하고 추후에는 뇌가 무시하는 것이 양치기 소년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렙틴이 포만하다는 신호를 무시하여 먹는 것을 멈추게 하는 뇌는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과체중이나 비만한 사람들은 식욕과 체지방 축적 분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렙틴과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과식과 폭식을 반복하여 빠른 속도로 체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과 관련된 호르몬들의 연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수단입니다. 그래서 렙틴과 인슐린의 민감성을 먼저 증가시켜야 되죠. 이렇게 좀 쉬운 얘기지만 사실은 체중이 줄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좀 약간 좀 모순적인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5차 시에 이제 시작하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가부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1번, 2번으로 나열을 했는데 쉽게 이런 거예요. 위나 소장은 주름이 있다고 했죠. 그 전 시간에 우리 2차 시에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이 주름이 팽창이 되면 그때 말했던 연동 운동이나 위 운동이나 소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팽창한 상태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 그냥 스킵하게 되죠. 그냥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화불량도 나타날 수 있고 위에 가부화가 오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는 위암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운동 전, 중, 후 섭취 타이밍, 식사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일반적인 이제 선수들 말고 전문 스포츠 선수들 말고 일반 생활 스포츠 참여자들이나 아니면은 몸을 관리하는 건강 관리를 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운동 전입니다. 운동 전에 내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의 최대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금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운동 전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 1, 2, 3, 4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바나나, 포도, 뭐 스포츠 음료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섭취가 필요해요. 만약에 전문 스포츠 선수라고 한다면 고밀도의 탄수화물을 밀도 있게 저장하는 몸을 신체에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경기 중에 길게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쓰기 때문에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주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고구마 같은 것들은 다당류의 탄수화물, 고구마는 다당류거든요. 다당류의 탄수화물과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에는 에너지를 끌어올리기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여기서는 3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라고 했지만 고구마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에 먹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부담을 느끼지만 당 지수가 좀 낮아요. 고구마가. 그래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소화 흡수가 빠른 단당류의 탄수화물에 비해 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될 염려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나나인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바나나 속에는 비타민 B가 다량으로 있고, 또 운동 중에 에너지 생성에 아주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하는 효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 각종 영양소가 있고, 뭐 인슐린도 낮추고, 그리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팔과 다리에 뭐 쥐나는 거, 뭐 경련이 일으키는 거, 그런 걸 예방시켜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사실 경기 중에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뭐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 전후반이 나눠지니까 쉬는 시간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이제 요즘에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뭐 운동 전 카페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연구 결과 보고도 있고 또 아티클도 많이 보고가 됐는데 카페인이 체중 감량에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위한 그리고 운동 전 신체의 최상위의 컨디션을 위해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혈류의 흐름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것, 혈류에 관계된 그 효과가 꽤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운동 시 근육이 원활한 산소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혈관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혈류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또 신진대사 작용을 촉진해서 지방분해 효과도 아주 크고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어 있으니 그런 걸 찾아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또 이에 반해 금지 음식들이 있어요. 다 알듯이 뭐 튀긴 음식이죠. 그러니까 튀긴 음식은 기름졌기 때문에 혈중에서도 좀 그 혈액순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방 성분이 위와 또 뭐 식도 그런 사이의 압력을 좀 떨어뜨려서 위산은 역류해서 속쓰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소화가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녹색 채소들. 그게 꼭 괜찮을 것 같지만 녹색 채소들이 또 문제가 돼요. 양상추 같은 거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은 이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들은 대장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장인 박테리아가 마지막에 분해를 많이 해요. 우리 인체에 들어가 소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사실 수소나 메탄, 이산화탄소 등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복부 팽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냥 쉽게 가스가 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복부의 통증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 지양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매운 음식은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뭐 고추 겨자 이런 것들, 고추냉이 그런 것들은 매운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캡사이신이나 겨자가 이런 것들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운동 전에 많이 섭취하면은 복통뿐만이 아니라 속쓰림, 구토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 멀리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국물 요리 같은 거, 국을 좀 많이 먹는다든가, 국밥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정제된 그 염분이 많아서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으니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운동 중의 영양 섭취입니다. 운동 중에 여기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서 제시된 말이 15분 단위로 100ml로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15분마다 이렇게 신경 써서 먹기에는 좀 힘들어요. 뭐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또 일반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15분 다 챙겨 먹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생각나면 먹게 되는데 좀 여기서 15분마다 챙겨서 한다면 또 접근성이 떨어지고 좀 신경도 쓰이고 하니까 그냥 생각날 때 먹을 수 있는 음료를 이온 음료로 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이온 음료는 전해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 중 삼투압을 통해서 빠른 삼투압을 통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요, 신체에.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BCAA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미노산의 한 일종인데, 이거는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만 좀 권장을 하고요. 일반인들한테 굳이 BCAA까지 먹을 정도의 운동을 강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플래시보 효과로 난 이걸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 BCAA라는 것도 또 시중에서 또 신경 써서 구매를 해서 챙겨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온 음료하고 이온 음료에다가 BCAA를 이렇게 타서 보충제처럼 흔들어서 쉐이크해서 먹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식들이 많아져서 BCAA 챙겨 먹는 사람이 일반인도 많아졌습니다. 운동 종료 직전에는 여기서 보면 고강도 운동이 지속된다면 운동 직후 배고픔을 일정 동안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하면 배고픔을 순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음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동선수 같이 4시간에서 6시간 이내 고강도 훈련이 다시 진행되면 글리코겐 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당과 그리고 유천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1시간 후에는 또다시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 근본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몇 그램 계산해서 어려우니 중요한 거는 운동이 끝난 후에는 탄수화물도 공급이 필요하고 단백질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근데 어떤 것을 먼저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 어, 어, 신체가 처음에 요구해서 고갈된 영양을 흡수하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가 된 게 운동 후거든요. 물론 회복도 돼야 되지만 그때는 단백질 섭취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회복 때문에 또 다른 에너지원을 써야 되고 또다시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글리코겐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고 어느 정도의 포만감을 느끼고 포만감까지는 아니지만 소화기가 이제 이니셜라이징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공급해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공복 운동은 가능할까에 대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에 좀 심도 있게 강의를 할 것은 이제 5차 때 마지막 수업을 여기에 대한 내용과 이거와 관련된 효율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도 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왜냐면 너무나 이거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어서 장점도 크고 단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이들 하고 있고 저조차도 경험을 했고요.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공복 상태가 된 상태는 유산소성 운동을 한다면 인슐린 수치를 좀 낮춰요.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과 테스타스테론 수치가 높기 때문에 사실 지방 속도가 연소 속도가 빨라서 살을 빼는 분들에겐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공복 유산소 운동 후에 식욕 조절이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효율적인 시간은 이제 저녁이 되겠죠. 자기 전.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장점은 누구든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우선 너무 뭐 인슐린 수치 낮추고 성장 호르몬 뭐 테스타스테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빈 속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 섭취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닌 저장의 형태의 에너지원을 썼던 게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을 연소하는 게 쉽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때 좀 단점들이 또 존재를 해요. 공복식 운동할 때 문제점이. 탄수화물이 고가다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과 단백질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백질 사용에 근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반복이 되면 그냥 처음 1회째라면 2회째는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단백질 사용이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근손실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만 태울 수 있는 인체는 아니거든요. 단백질의 에너지원으로 바뀔 때는 떤 문제가 있냐면 이 케톤체라는 게 생겨요. 케톤체 그 부산물 그러니까 단백질 대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거 부산물이거든요. 그거의 생성과 또 함께 우리 몸이 상하게 돼요. 키톤체가 우리 몸에 많게 되면 몸이 상하게 돼요.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탄수화물이 없으니 지방이 불완전 연소하게 되고 또 지방이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바로 또 케톤체라는 물질이거든요. 또 이 케톤체는 강력한 산성 물질로 작용을 하고 혈중에 다량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피가 산성으로 변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이제 막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치 상하는 것처럼 음식물이 상하는 것처럼 김치는 이제 상하는 게 아니라 신김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도 많이 쌓이게 되고 저혈압도 오게 되고 복부의 통증도 오고 오심도 올 수도 있고 심할 경우는 뭐 이제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극한의 상태로 운동과 공복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 전에 운동을 중단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공복 운동의 의미는 9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로 소장 내에 있는 소화 흡수되는 영양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9시간 이상까지 그건 사실 공복을 뭐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하는 거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보는 거고 보통 끼니를 한 끼니 이상 한 끼니 정도 그러니까 저녁에 점심은 라이트하게 섭취를 하고 저녁에 금식을 하고 바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취침 전에 가볍게 이제 또 단백질 섭취나 탄수화물 섭취를 일정 부분 하고 취침을 취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데 9시간까지 그건 사실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상 직후에 공복식 운동에서는 이제 기상 직후 500ml에서 1000ml 정도 물을 나눠 마시고 2, 30분 정도의 웜업을 통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 만족할 만한 운동을 할 수 있고 공복 후 식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공복이라도 수분 섭취는 음식물 섭취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에너지 소비에 의한 과섭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는 거는. 그래서 수분을 자꾸 섭취를 해줘야 에너지 대사 능력도 좋아지고 또 인체에 대한 불이익들을 계속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아까 이 전 슬라이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 음료의 섭취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요. 공복 운동 금기를 여기서 보면 공복 상태에서 엘리트 수준의 고강도 운동. 이럴 일은 일반인들은 없겠지만 운동에 대부분 이제 뭐 운동에 적응된 사람들이 한동안 바빠서 운동을 참여 못하고 그리고 다시 운동을 재개하는 사람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부 시에 고강도 운동은 혈당에도 문제가 혈당에도 문제가 생기고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인들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공복 조건에서 운동을 하면은 어, 그런 사람들 그 저혈당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고강도 운동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에 긴 운동을 권장을 하지 짧은 시간의 고강도 운동은 금기입니다. 그리고 공복식 운동 식사는 운동 직후에는 당연히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고요. 두세 시간 안에 다시 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식후에 바로 필요로 하는 거를 빠른 섭취를 하거든요. 빠른 삼투압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먹어주는 게 좋고, 그거는 이제 다급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소화불량이 생기고, 또, 급격하게 들어간 음식은, 흡수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글리코겐이 없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유선에서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의 동원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체지방 감소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섭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때는 체지방 감소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전술했던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자면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복 운동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고요. 하지만 체지방 양이 내가 많은 상태에서 병원에서도 신체 활동을 안 하면 다른 유병률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공부식 운동으로 동기부여를 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병률을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른 정상의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처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효과를 보면 단순히 신체의 변화에서 느끼는 그 효과에 대한 기분 좋음보다는 그게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어, 단기간 체중이 감소되니까 다음번 부작용이 뭐지? 요요 현상이 나오겠지. 다시 항상성으로 돌아가니까 요요 현상이 나오겠지. 그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만큼 뺀 게 너무 아까워. 하면서 다음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차 시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4차 시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마치기 전에 4차 시에 과제가 아닌 과제를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보면 4차 시 10분 과제입니다. 대사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에 대한 웹 아티클 기사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기사를 조사하는 겁니다. 또는 몸 만들기에 대한 영양관리 팁 등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뭐 기타 SNS 등에서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해서 한 줄 요약만 준비해 주세요. 똑같이 3차 아니 2차 시에서 했었던 것과 똑같이 또 소정의 어, 모바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 뭐 섭섭지 않게 재미로 또 받아가면서 이 과제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 제가 나름대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대사성 질환이나 몸 만들기에 대한 영양관리 팁이 저걸 그대로 쓰지 말고 활용해서 몸 만들기, 뭐 아니면은 몸짱, 뭐 헬창, 그리고 영양관리, 먹는 거, 보충제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써도 됩니다. 대사성 질환은 또 어려우니까 뭐 비만, 그리고 혈관 질환, 막 이런 것들 다양한 뭐 질환들을 비만에 관련된 질환들 아니면 대사에 관련된 질환들을 뭐 당뇨병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어, 찾아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니 그때 오차시 때 다시 한번 토론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한 줄 요약 꼭 준비해 주세요. 자, 듣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